우리 집안 급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왜 못해? 어른이 말하면 말 좀 해. 이자는 빼곡하게 적힌 예단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부모도 없는 애가 이걸 해오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견례 자리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손끝은 떨렸고 말순의 눈동자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로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모두가 두려워하게 될 존재로 드러날 거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상견례 전날 저녁 지은은 작은 방 안에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어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8살의 지은은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준기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와 준기네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였죠. 지은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원피스를 내려놓고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액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였어요. 엄마 아빠, 내일 상견례예요. 지은은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 말순이 오래된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75의 말순은 깔끔한 회색 코트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이게 최고지. 말순은 코트를 몸에 대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코트는 10년도 넘은 것이었어요. 소매 끝이 약간 헤어지고 단추 하나는 색이 바랜 상태였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사실 말순은 새 옷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과실한 가장 싫은 것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상견례 가는데 옷이 그게 뭐야? 손녀 시집 보내는데. 웃음 섞인 비웃음이었어요. 말순은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만 머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7시쯤 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준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상견례라니 떨린다. 준기 씨는 어때?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습니다. 읽은 표시는 떴는데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바쁜가 보다.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지은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말순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의 방을 힐끔 봤습니다. 손녀가 휴대폰을 들고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집안 뭔가 수상하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기를 몇 번 만나봤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준기 어머니의 말투가 전화로 들었을 때부터 거슬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니? 내일 상견례 시간 꼭 지켜라. 늦으면 곤란해. 우리 바쁜 사람인 거 알지?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없이 시간 엄수만 강조하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누구니? 아, 어머님이요. 내일 보자고 전화 주셨어요. 지은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몇 숟가락 뜨는 게 전부였죠. 지은아, 밥 좀 먹어. 내일 힘들어. 네, 할머니. 근데 입맛이 없어서.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지은이 착하고 예쁜데 누가 싫어하겠어. 말수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다시 한번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지은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말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호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상견례가 열릴 그 호텔이었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말수는 손녀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불이 꺼진 걸 보니 지은이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어요. 내 새끼 상처 안 주게 해야 하는데. 말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호텔 불빛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부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김밥을 말아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상견례 전에 든든하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김밥을 말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밥알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침 9시 지은과 말순은 상견례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지은의 손등을 덮어주었어요.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가 있잖아. 지은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 오늘 예쁘게 가야지. 말수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택시에서 내렸어요. 말순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날렸어요. 호텔 입구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눈으로 호텔을 올려다봤고 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저 문 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 섰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손녀 옆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가 화려한 로비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말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호텔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회사? 내가 사라면 바로 사지. 웃음 섞인 허세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중기의 엄마인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한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손목에는 금색 롤렉스가 번쩍거렸습니다. 그 뒤로 중기와 중기 아버지 병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자는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다가 말순과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이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위아래로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특히 말순의 낡은 코트와 손때 묻은 장바구니를 보더니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왔니? 이자가 전화를 끊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이에요. 그래. 이자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말순의 옷차림에 머물러 있었어요. 중기가 늦게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다들 오셨네요. 중기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이렇게 차가운 중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순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말순의 분위기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자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저 낡은 옷의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행은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자는 지은의 신발을 힐끗 내려다봤어요. 요즘 애치고 촌스럽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말없이 걸었어요. 프라이빗 룸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 가운데 큰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자는 들어오자마자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일부러 소리가 나게 놓은 것 같았어요. 자, 앉으세요. 이자는 마치 자기 집인 듯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말순과 지은은 테이블 한쪽에, 이자와 병도, 중기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자는 손목에 롤렉스를 과하게 흔들었습니다. 보석 반지도 빛이 나게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이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긴장했나 보네. 말순이 부드럽게 말하며 지은을 감쌌습니다. 이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리고 병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병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75입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75? 손녀를 직접 키우셨다니 대단하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지은이 부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자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아주었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이자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여기 자주 와요. 허세가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차만 홀짝였어요. 준기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준기는 계속 피했어요. 마치 남보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 이자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 세팅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몇 장 좀 찍을게요. 제가 나이는 좀 있어도 인스타에 사진 올리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설명했어요. 말수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말과 함께 이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 같은 눈빛이었어요. 지은은 그 눈빛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긴장감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상견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자는 태블릿 화면을 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적힌 목록이 보였어요. 우리 집안 급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해요. 이자는 태블릿을 지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어요.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8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세트, 억대 외제차, 3천만 원 상당의 보석 세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편이 뭐? 이자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어요. 이 정도도 못해?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기본은 맞춰야지. 이자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맞아야지. 서로 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요. 마치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아직 말을 아꼈어요. 이자는 손톱으로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부모 없는 애가 이걸 해오겠어요? 참. 그 한마디에 지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 없는 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순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손녀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결혼은 둘의 마음이 먼저지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마음만으로 되는 게 어딨어요? 젊은 애들은 부모 덕이 중요하다고요. 대놓고 비꼬는 말투였어요. 지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 하얀 냅킨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준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준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기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자는 지은의 눈물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사돈 어른,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예단 준비할 수 있어요? 이자가 말순을 향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준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결혼은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이블 위 유리잔이 덜컹거릴 정도였어요. 병도가 준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어렵겠다. 준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은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의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어요. 이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이런 집안이랑은 못해요. 파혼합시다. 파혼. 그 단어가 지은의 귀를 찔렀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발. 노력? 뭘 노력해? 없는 집에서 돈이 나와? 이자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자, 지은아.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요? 지금 나가겠다고요? 이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더 들을 말이 없으니까요. 말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머니를 따랐어요. 이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잘 가요.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되는 거였어. 근본 없는 집안.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자를 바라봤어요. 이자는 승리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본이 무엇인지 내일 알게 될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 같았습니다. 이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일? 뭘 안다고요? 내가 당신네보다 100배는 잘 살아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어요. 프라이빗 룸을 나서는 순간 지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이 안쓰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말수는 조용히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할미가 다 처리한다.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프라이빗 룸 안에서는 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것들이 감히 우리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이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준기와 병도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말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혼자 키운 손녀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걸 봤습니다. 부모 없다고, 근본 없다고 비웃음 당하는 걸 봤어요. 말순은 평생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싸움도 싫어하고 다툼도 피해왔어요. 하지만 손녀를 올린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순의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지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말순은 손녀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더 이상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줘야겠다. 세상을. 말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현관에 서서 손녀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은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될 뿐이었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순은 가스불을 켜고 국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냄비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손녀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모 없는 애라는 말,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말. 그 모욕이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말순은 불을 끄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쪽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곳은 말순만의 공간이었어요. 손녀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말순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평소에 쓰는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특별한 연락을 위한 전화기였어요. 말순은 폴더폰을 펼쳤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비서였습니다. 30년 넘게 말순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죠. 나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 9시 강남 JNU 빌딩 대출 심사 다시 해. JNU 빌딩이요? 그 건물은 서미자라는 여자 명의야. 알아? 김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명의로 된 모든 자산 구조 파악해. 대출, 리스, 담보전부. 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폴더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역 상권 협회장 시절 모아놓은 투자 자료들이었어요. 말순은 페이지를 넘기며 서미자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다. 화면에는 서미자 명의의 자산 목록이 보였어요. 강남 건물, 성수 상가, 여의도 오피스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자산 옆에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대출 잔액 32억, 담보 설정 45억,
리스 미납금 8억.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건물도 빚이 깔려 있구먼.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거품이었어요. 허세로 가득 찬 졸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녀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울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지은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어요. 불도 켜지 않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말수는 식은 미역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리고 밥한 공기와 함께 쟁반에 담았어요. 지은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미자의 자산 구조, 대출 현황, 거래 은행 목록까지. 김 비서가 빠르게 보내온 자료들이었어요. 말수는 안경을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피곤함은 없었습니다. 분노가 피곤함을 모두 삼켜버렸거든요. 새벽 4시 말수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을 다시 들었어요. 김 비서 나야. 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내일 아침 8시에 한성저축은행 지점장한테 연락해. 서미자 명예대출 연장 심사 보류시켜. 알겠습니다. 그리고 K은행도 같이. 강남 금융권 전체에 신호 보내.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순의 지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손녀가 울었어. 그 한마디에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폴더폰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말순의 얼굴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턴 내가 배워야 할 차례다, 서미자 씨. 말순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조용하게 살아온 할머니.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어요. 손녀를 올린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것이 박말순의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서재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3시간 후면 모든 게 시작될 터였어요. 서미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순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르쳐줘야지. 진짜 근본이 뭔지.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이자는 강남 아파트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견례에서 거지 같은 집안을 박살낸 기분이 아직도 좋았어요. 근본 없는 것들이 감히. 이자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였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하루의 시작 같았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연장 심사 보류 통보.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이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눈을 비비고 또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뭐야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장은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30년 거래한 은행이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자는 급하게 한성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서미자인데요. 대출 연장건이요. 아, 서미자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본점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 왜요? 30년 거래했잖아요. 이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본점 지시라서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자는 화장도 대충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은 걸리는 화장을 10분 만에 끝냈어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성저축은행 강남지점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이자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어요. 지점장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이자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이자를 바라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낮춰? 내가 30년 거래한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이자는 직원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지점장, 당장 나와.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였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상담실로 가시죠. 손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이자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방 안에서 화장품이 굴러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미자 고객님,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 말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본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신용 상태로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신용? 내 신용이 뭐가 문제야? 건물도 있고 가게도 있는데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금 흐름도 됐어. 다른 데서 할 거야. 이자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고 은행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품은 줍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강남 건물주라며? 건물주가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자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K은행 강남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미자 고객입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한 말은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본점 심사 결과입니다. 담당자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마치 벽을 상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는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 똑같았어요. 신한은행. 똑같았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똑같았어요. 안 됩니다. 강남 금융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구두굽이 닳도록 걸었어요.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은행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마치 강남 금융권 전체가 미리 짜놓은 듯 문이 닫혔어요. 정오가 되었을 때 이자는 신사동 가로수길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에르메스 가방은 때가 묻어 있었고 구두 앞코는 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대충 한 화장은 땀에 번져 얼룩덜룩해졌어요. 거울을 봤다면 기절했을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자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품 편집숍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뭐라고? 이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집 잡힌 발이 욱신거렸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청담동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직원 3명이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이자는 압류 딱지를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자는 가게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치마가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직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직원이 이자의 소매를 잡았어요.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다음 달 월급은 나오는 거예요? 이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기 상황도 모르는데 직원들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했어요. 수군거림이 이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저 가게 망한 거야? 명품 가게인데 왜 저래? 건물주가 저 여자래. 졸부였나 봐. 그러게. 허세만 부리더니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후 3시 이자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병도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병도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강남 건물주 자금난 의혹, 금융권 전체 등 돌려. 기사에는 이자가 은행에서 소리 지르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찍은 거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쳤어? 왜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녀? 난동이 아니라 억울해서 그런 거야. 이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억울하면 조용히 처리해야지. 이게 뭐야? 조용히? 당신이 뭘 알아? 준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눈이 부은 걸 보니 늦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내 카드가 정지됐어. 뭐야 이게? 카드? 카드가 뭐가 중요해? 다 망했다고. 이자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소파 위 쿠션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 물건들을 쓸어버렸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망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가게도 압류됐고 준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 9시 집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자가 화면을 보니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서미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자금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자는 커튼을 꽉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성수동 상가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보증금 돌려주세요. 계약 끝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상황이 못 기다려요. 당장 안 주면 고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3층 카페 사장인데요. 보증금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워서.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돈 없으면 건물은 왜 가지고 있어요? 욕설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강남 JNU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미자 고객님, 건물 담보대출 상환 기한이 다음 주입니다. 연장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이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JNU 빌딩은 이자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게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끝이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지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어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상견례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본이 무엇인지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이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낡은 코트를 입은 그 할머니, 가난해 보였던 그 할머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할머니, 설마 그 할머니가?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할머니가 강남 금융권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자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운이 나빴던 거야.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저 불빛들이 모두 자기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남의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돼? 이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제 받아놓은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였습니다. 박말순. 이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니.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는 명함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전화해보자. 이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를 걸면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매 기한은 다가오고 돈 빌린 곳은 없었어요. 친척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자는 테이블 위 명함을 바라봤어요. 박말순,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 할머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연락해 볼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흘 전에 부모 없는 애라고,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를 걸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어요. 이자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말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할머니 맞으시죠? 저 섬이자예요. 이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라고요? 그 한마디에 이자는 숨이 막혔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아니 사흘 전에 상견례에서 만났잖아요. 준기 엄마요. 아, 그런데요? 말순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자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3억만 빌려주세요.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스대던 사람이 나흘 만에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요? 사흘 전에 뭐라고 하셨죠? 이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고 하셨죠? 이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도 하셨고,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이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였어요. 사과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돈을 빌려드려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손녀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욱 단단하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강남 JNU 빌딩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 빌딩, 내 거예요. 이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성수 상가도 내 거예요. 여의도 투자 건물도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강남 3동 금융 라인 전체가 내 네트워크예요. 당신이 사흘 동안 뛰어다닌 은행들, 전부 내가 30년 넘게 거래한 곳들이에요. 이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시장 장바구니를 들던 그 할머니가 강남 금융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이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면 좋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말순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근본이 뭔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배우고 계시죠? 이자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던진 울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살려달라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손녀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이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했을 때 당신은 비웃었잖아요. 예단 못하면 파혼하자고 했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울렸어요. 20년 넘게 혼자 키운 내 손녀를요. 이자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마루바닥에 떨어졌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아시겠어요? 진짜 근본이 뭔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근본은 돈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 외제차도 아니에요. 이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당신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이 우리 손녀한테 기회를 줬어요? 말도 못하게 하고 울리기만 했잖아요. 이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마무리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제발. 이자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어요. 이자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밖에서 병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신이 깔보던 그 가난한 할머니가 사실은 강남 최고의 자산가였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건물들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녀를 울렸어요. 부모 없다고 비웃고 근본 없다고 모욕했습니다. 이자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자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현관문에 붙었고 짐을 쌀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자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만 겨우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이미 팔아서 빚 갚는 데 썼어요. 에르메스도 샤넬도 롤렉스도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이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15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을 초대하며 자랑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 이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인사하며 수다를 떨던 사이였어요. 어머, 서미자 씨 아니에요? 이사 가세요? 네. 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위아래로 훑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그 비싼 가방은 다 어디 갔어요? 롤렉스도 안 보이네. 이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갔어요. 뒤에서 이웃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완전히 망했나 봐. 쯧쯧. 이자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이었습니다. 새로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방은 3평도 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이자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작은 창문. 창밖으로는 낡은 건물들만 보였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이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첫날 밤, 이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천장 어딘가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기는 더 심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중기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야, 미안한데 요즘 나도 어려워서. 형, 갚을 수 있어?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데. 평소에 술 사주고 밥 사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돈 있을 때는 형, 동생하며 따르더니 돈이 없어지니 모두 등을 돌렸어요. 중기는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킬 돈도 없었어요. 그냥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중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은이 울 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나섰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도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그렇게 잘난 척했어? 내 탓이라고? 당신은 뭘 했는데? 부부싸움이 매일 계속됐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옆방에서 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자와 병도는 서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에 있어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자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났거든요. 하지만 50대 후반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자가 찾은 일은 식당 설거지였어요. 동네 국밥집에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첫날, 이자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품을 만지던 손이 이제는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다시 닦아요. 기름 남았잖아.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이자의 손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세제에 피부가 상한 거예요. 밤마다 손에 연고를 바르며 울었습니다. 발도 부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저녁이면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돈마저 없으면 고시원 방세도 못 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이자는 퇴근길에 자기가 운영하던 명품 편집숍 앞을 지나갔어요.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어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새 주인이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다크서클이 짙게 낀 눈, 거친 손. 한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이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견례 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 없는 애가, 근본 없는 집안. 이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자는 길 한가운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이자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명품을 입고 파티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현실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국밥집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지은이 생각났습니다. 상견례 때 눈물 흘리던 그 아이. 부모 없다는 말에 고개를 떨구던 그 모습. 이자는 손을 멈췄어요. 그때 그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상처 줬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해야 하는데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해요. 이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자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지은은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눈은 항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말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밝은 척하며 손녀 곁을 지켰어요. 지은아, 국 좀 먹어라. 할미가 끓였어.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은은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할머니와 대화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더 살아도 돼요? 말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지. 결혼도 못하고 할머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짐이라니. 넌 할미한테 선물이야.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지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생각해 본 게 있어.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너 유학 가볼 생각 없니? 유학이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응.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상처받은 기억 다 털어버리고.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할머니, 유학 비용이. 걱정 마. 할미가 다 준비해놨어. 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내가 쓸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돈이 있었어요? 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미가 뭐 하려고 건물을 가지고 있겠니? 다 내 거야. 지은은 그제야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시장 장바구니를 들던 할머니가 사실은 강남에 건물을 가진 분이었어요. 할머니,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돈 있다고 으스대는 건 할미 스타일이 아니야. 말수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어요. 넌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할미는 뒤에서 응원할게. 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한 달 후 지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유학 가기로 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 열심히 할게요. 성공해서 할머니 지켜줄게요. 지은은 사진에 손을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출국 일주일 전 말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용돈이야.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큰 돈이 뭐가 커? 할미 손녀한테 쓰는 건데.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알았지? 네, 할머니. 지은은 울컥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은 분주했습니다. 지은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 앞에 섰어요. 말순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고 밥 잘 챙겨 먹어. 말순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성공은 무슨,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야. 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저 성공해서 할머니 지켜줄게요. 꼭요. 말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할미를 지키고 있어. 내가 있어서 할미가 행복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말수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우리 지은이. 지은은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지은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잘 살아라, 내 새끼.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평온해지셨습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그 아이 삶을 응원할 일만 남았어.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지은을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잘 가라. 말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 삶을 응원할 일만 남았다. 말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갔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날개를 펼친 거예요. 그리고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분명 성공할 거라는 것을. 강하고 착한 아이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말수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낡은 회색 코트 대신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손때 묻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말순 씨, 오랜만이에요. 손녀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어제 영상 통화했는데
많이 밝아졌더라고.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있는 국밥집 앞에서 말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말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잠시 후 누군가 국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밥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자였어요. 이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3개월 전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자도 말순을 알아봤어요. 그 순간 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밥을 든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이자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자는 국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이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물 좀 더 주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원망도 비난도 없는 그냥 손님의 말투였습니다. 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퍼담으면서 이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개월 전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 없는 애가, 근본 없는 집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이자는 국물 그릇을 들고 다시 말순에게 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자는 국물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이자를 올려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요? 그때 제가 한 말들이요. 지은이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매일 생각나요. 그 아이가 울던 모습이.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이자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이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깨달았잖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개월 전에 차가움은 없었어요. 저렇게 사는 게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순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사세요. 이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는 뒤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이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손님이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이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새로운 아줌마 일 잘하더라. 그러게. 손이 빠르고 성실해.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더라고.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값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팁도 조금 더 얹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가볍게 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 시장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말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말순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김비서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타시죠. 차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걸을래요. 말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래된 가게들, 정겨운 사람들, 익숙한 냄새들. 내 손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사진 보내요. 사진에는 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말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 지은이. 말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지은이 최고야. 할미도 잘 있어. 건강하게 지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평온이 오겠지. 말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말순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벚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연분홍빛이 예뻤습니다. 예쁘네. 말수는 벚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라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 익숙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어요. 말순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말순과 지은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더 행복하게, 더 따뜻하게.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들었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싸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